방광염을 방치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고 전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서양학은 직접적으로 가서 균을 죽이는 거죠. 근데 한의학은 그러한 균들이 살 수 없는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학 용어 중에서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방광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방광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질환인데요. 왜 이렇게 쉽게 생기는 건가요? 이 방광염은 여성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여성에 매우 흔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은 이 방광하고 소변이 나오는 길은 요도라고 하잖아요. 이 길이가 짧아요. 4cm 정도. 남자는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에서 병원균이 투입하기 쉬운 거죠. 침범하기가. 그래서 여성은 방광염이 오기 쉬운 게 해부학적인 구조. 네, 여기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게 이제 그 패션이 굉장히 타이트한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하실 때도 좀 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좀 타이트한 것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청바지 이런 것도 좀 몸매를 드러내게 하려고 스키니진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습해져요. 통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습하고 열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마찰도 오겠죠. 또 뭐 요즘에 레저 활동, 뭐 스포츠 이런 거 하면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방광까지 외부에서의 길이 짧은데 그렇게 침투하기 쉬운 또 그런 문제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너무 위생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뒷물이라고 하죠. 뭐 외부를 청결하게 하는데 그걸 너무 또 과도하게 청결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질이 원래 약산성인데 그게 산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또 균의 침범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 후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학 용어 중에서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허니문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방광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성관계를 할 때 외부에서 아무래도 요도 입구 쪽으로 균이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성교 중에 또 구강성교가 사실 건강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강에 많은 균들이 세균들이 사는데 그걸 통해서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허니문 방광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갱년기 때 질이 많이 건조하면 거기에 또 균들이 많이 또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에 의해서 물리적인 접촉과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관계 전에 가능하면 꼭 소변을 보고, 그리고 성관계 후에는 즉시 소변을 보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역류해서 침투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꽤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이제 자주 만약에 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예방적으로 우리 항생제 뭐 이런 거를 쓰는 방법들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항생제 미리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좀 성관계가 매일 있다면 뭐 매일 항생제를 먹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활용해 보는 경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제 이런 게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또 당연히 오잖아요. 우리가 외부의 균에 대해서도 당연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있는데 우리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더 많이 오겠죠. 뭐 그럴 때 특히 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방광염이 단순히 참을 수 있는 불편함이 아니라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나요? 이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상이 생기면 소변이 자주 마렵죠. 그리고 이 절박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막 소변을 참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가기 전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 절박성 요실금, 뭐 절박 요실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또 아프고 요인을 느끼는데 잘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방광염. 그 증상도 꽤 괴로워요. 아랫배도 아프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이제 역행을 해서 방광에서부터 요로를 따라서 이제 신장까지 침범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우신염이 오면 이거는 이제 신장의 신우라고 하는 건 혈액을 거르는 곳인데,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폐혈증이 올 수 있고 전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을 방치하면 매우 큰 문제, 전신의 질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자주 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이 나고 그리고 등 쪽이 아프다. 등 쪽이 아프면 신장염까지 갔을 확률이 높아요. 신우신염. 그리고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방광염을 초기에, 그리고 만약에 자꾸 재발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만성 질환, 재발성 질환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력, 면역력을 개선해 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한약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한테도 방광염 만성 질환 환자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많은 효과를 보십니다. 반복적으로 방광염이 생기는 만성 방광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이 한의학에는 이 서양학과 다른 또 독특한 그런 질병관이 있는데 우리 몸에 세 군데에 불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불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심장하고 폐 쪽에 심장이 뜨끈뜨끈하다. 실제로 뜨끈뜨끈한 건 아니지만 물론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열도 나기는 하죠. 그런데 심장 쪽에 이 꺼지지 않는 불, 우리 몸의 전신을 덮여주는 불, 그리고 위장에서 우리가 찬 걸 먹고 센 걸 먹어도 익혀서 나오잖아요. 다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익히는 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이쪽에 생식기 쪽에 불이 있다. 우리 막 이 성욕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불끈 달아오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생식의 열.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에 대한 그런 성욕이 떨어지고 불감증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광이 예민해지는 것은 이쪽이 차가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 방광, 자궁, 난소를 덮여준다.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 막 끓여주는데 물을 막 끓여서 어때요? 수증기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차가워지면 비가 돼서 이슬이 되고 서리가 되고 떨어지죠. 그만큼 이제 소변이 잦아지는 거예요. 소변이 잦아지고 또 거기가 습해지고 차가워지고 습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그리고 무조건 습하면 무조건 미생물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이제 막 쪼이는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접촉이 많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방광염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성적인 그런 방광염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 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서양학은 직접적으로 가서 균을 죽이는 거죠. 항생제라고 하는 게. 근데 한의학은 그러한 균들이 살 수 없는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 우리한테 필요한 균만. 방광에도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방광이 균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PCR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장에도 좋은 유산균들이 있듯이 방광에 좋은 유익균들이 잘 성장하고 생식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점막까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 이 만성 방광염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을 닦는 방향이 방광염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제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를 이제 키우는 그런 집에서는 아이들 이렇게 교육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이 나오는 그런 항문,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나오는 요도에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작은 변 해서 소음이라고 하고 큰 변, 대음. 그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이제 회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제왕제를 할 때 회음부를 절개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이 요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위에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질의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항문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변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할 때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항문의 방향으로 닦아야지 앞쪽으로 닦으면 대장균이 질이나 요도의 입구 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데를 쓸 때도 뒤쪽으로 물이 튀도록 해야지 앞쪽으로 튀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막 청결하려고 그래서 그 소변 보고 나가서도 이렇게 막 그렇게 여성분들은 그 청결을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서 이제 터치를 너무 세게 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냥 닦아내는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변을 닦을 때는 앞쪽으로, 대변을 닦을 때는 뒤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방광염이 자주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습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관계를 하기 전에도 소변을 볼 수 있으면 다 씻어낸다는 개념, 그리고 씻어내서 자극이 되더라도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성교 후에도 잘 씻어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구강성교는 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꽉 조이는 그런 의복들 입어서 습한 그런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그런 환경을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을 너무 과로하고 혹사해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면이죠, 되게 수면 잘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의 패턴이 있어요. 방광염이 오면은 내가 어떨 때 추울 때 잘 생긴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잘 생긴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패턴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이때 과로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방광염이 좀 올 것 같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치료를 꼭 받으시라는 거,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이 정확히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소금이 뭐냐? 뭐 물으면은 소금이 소금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나트륨이다, 어떤 분은 NaCl이다, 미네랄이다, 뭐 짠물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하얗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금을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뭐 5장 뭐 13절, 10에서 15절을 보면은 짠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뭐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밟히는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거 갖고 뭐 그런 소금이 오래 놔두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정보예요. 소금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소금이에요. 암염이 수억 년 전에 묻혀 있는 것도 그냥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짠맛을 잃은 소금은 가능할까?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예수가 활동했던 그 시점은 사해 바닷물인데, 사해 바닷물이 염도가 무지 높잖아요. 그래서 밑에 다 소금이 가라앉아 있고, 위에 있는 물 자체는 그냥 소금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미네랄 농축수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해외 바다 표면보다가 300m가 낮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같았을까?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뭐 40% 이상이 높은 거예요. 바닷물은 3.4인데 얘는 40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속에 있던 모든 미네랄들이 이미 가라앉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소금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탄산, 칼슘 이런 부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그 애들끼리 먼저 가라앉을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데 있고, 그러니까 미네랄이 따로 있게 뭉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소금이라는 게 NaCl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데, 일부 몰직한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끌어다가, 소금기가 약간 있는 걸 끌어다가 소금이라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소금이 비싸니까 소금 비슷한 거 갖다가 이제 팔아먹어요. 우리가 이제 염화칼슘 같은 길거리에다가 이제 겨울철에 눈 녹일 때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계통의 그런 것들도 다 염으로 불려요. 우리가 칼슘염, 탄산염 이렇게 염으로 불리기 때문에 일종의 소금과 비슷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금이라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짠맛의 기원이 어딜까라는 이제 연구하는 게 있어요. NaCl, 소금은 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NaClX가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결합된 게 이제 염화나트륨 소금인데, 그럼 그 짠맛은 나트륨에서 왔을까? 염소에서 왔을까? 제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트륨에서 왔다 그러면은 나트륨이 들어간 건 다 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식품 포장지에 딱 보면은 나트륨이라는 들어간 게 거의 한 30가지 돼요. 다 보면은. 뭐 인식 향상 나트륨, 뭐 무슨 나트륨, 탄산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등이 많아요. 이 나트륨이 결합되면 물질이 안정화되니까 어떤 성분을 넣으려고 그러면 다 게다 붙여갖고 넣기 때문에 식품 포장지에 보면은 그 나트륨이라는 단어 들어간 게 꽤 많아요. 근데 걔들이 짠맛이 나는 애가 아니란 말이죠. MSG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소금이에요. 40%. 모노소디움, 글루타민산 이렇게 돼요. 소디움이 그다음에는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염소에서 왔느냐? 그럼 염소가 들어가지. 염화칼슘부터 뭐 염화나트륨, 이게 염소가 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학자에서 뭐 나트륨 쪽으로 기르긴 하는데, 염소 이온이 들어간 것 중에 짠 게 있어요. 염화칼륨은 짠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소금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나트륨을 제거하고 짠맛 나는 걸 집어넣어서 염화칼륨을 집어넣어서 염화칼륨의 반 정도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소금이라고 판매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나트륨이 적어서 좋은 소금이라고 해서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죠. 근데 그건 이제 칼륨이 너무 많이 들었더니 나트륨하고 균형이 깨져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자는 데는 뭐 의미가 있지만은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 있어요. 어쨌든 소금이 뭐냐는 NaCl이냐 뭐 나트륨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바닷물의 총합으로 봐야 돼요. 바닷물을 졸이면 나오는 모든 미네랄의 합, 이게 소금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게 소금이 나트륨인지 뭔지 알았겠어요? 그냥 바닷물 졸여서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라 이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양학자들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NaCl이 제일 많네? 그러면 여기서 NaCl이 소금이 나머지 다 불순물 하다 보니까 미네랄을 제거하는 쪽으로 여기가 소금 제조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우리가 지금 먹는 많은 소금들은 다 NaCl만이 있는 소금 우리가 먹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제염이죠. 그럼 NaCl 함량이 99% 이렇게 되는 소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천일염도 사실 미네랄이 많다고 하지만 수분 함량 때문에 사실은 미네랄 함량이 되게 적게 들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바닷물에 있는 미네랄을 다 살리지 않고 만들어요. 천일염도 보면은 이 다단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정지라고 우리가 장판에, 그러니까 TV 화면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소금 끌어 모으는데 보면은 그때 올 때까지 한 26%가 돼요. 3.4가. 그게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속에 있는 미네랄, 어떤 미네랄은 다 이미 결정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 지나면 이제 소금이 NaCl에 결정화 되는데, 그럼 갈자가 가라. 그리고 소금을 끌어 모으다 보면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물들이 있죠. 밀려가는 물들. 그 물 속에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나 이런 애들이 아직도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 올린 소금마저도 우리가 또 간수 뺀다고 해가지고 또 빼요. 근데 간수가 나쁜 거냐? 간수는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예요. 식약청에서 우리가 그걸 목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그네슘이 왜 그걸 각처까지 빼려고 그러냐? 마그네슘 무지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걸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빠서 뺀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약국에 마그밀이라는 해도 우리가 수많은 약품에 마그네슘 많이 들어가요. 마그네슘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 왜 300가지 효소를 만들어낸 애가 걔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애도 마그네슘 때문에, 그러니까 마그네슘 꼭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NaCl만 남겨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소금은 바닷물의 총합을 알게 되면 바닷물의 모든 미네랄, 80여 가지 미네랄이 다 살아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천일염도 사실은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많은 미네랄을 놓치고 있고, 그나마 묻어 있는 것마다 간수 뺀다는 이유로 다 빼기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천일염에서 간수를 안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쓴맛이 나니까. 근데 어떤 소금은 그 쓴맛을 잡은 소금, 마그네슘 그대로 살리면서 쓴맛을 잡은 소금도 있어요. MQ 눈소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미네랄은 100% 살려놓으면서 쓴맛을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금,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정의를 우리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NaCl. 학문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소금은 바다의 모든 미네랄 100% 살린 소금, 이걸 찾아서 먹어야지만 우리가 나트륨도 먹고 칼슘도 먹고 칼륨도 먹고 아연도 먹고 마그네슘 이런 모든 걸 골고루 먹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정의, 이제부터는 나트륨이냐 NaCl이나 뭐 짠 거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 이것을 이제 소금이라고 알고 그런 소금을 찾아 먹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을 뭐 먹어야 되죠.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금을 이제 불신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소금은 이거 못 먹겠다. 이 사람들 저 사람 말 틀리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들어 먹는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자기가 직접 소금을 만들어서 먹는 분들은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만들 수는 뭐 바닷물 끓여가지고 소금 만들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갖고는 경제성도 안 나고 힘도 들고,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천일염을 갖다가 가공해서 이제 자기만의 소금을 만들어 먹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열을 척해서 볶은 소금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좋다라는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만의 레시피대로 만든 소금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만들 때 제일 중요할 부분은, 소금은 그렇게 고온의 열을 가열하면 가스 성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 환기를 철저히 하고 야외에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자기가 흡수하게 되면은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소금 공장 같은 경우는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배출하는 이제 배출 시설들을 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소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좋아요. 하지만 그걸 가공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가스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를 해서 가요. 예전에 보면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 가스 그냥 마시면 더 팩팩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요즘 가공소금도 많이 나온 게 있으니 그거 드셔도 되고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소금을 선택할 때 이 소금이 얼마나 깨끗한가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고, 미네랄이 얼만큼 살아있느냐, 제대로 들어있느냐도 보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먹는 소금의 양을, 소금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들 자기 소금이 좋다고 하죠. 그죠? 소금 만드는 사람 참 많은데 다들 만나보면 자기 소금 좋다고 해요. 저희 회사도 한 달에 한 두 달에 한 명 정도는 소금 제조를 하겠다는 분이 찾아와요. 자기가 이런 소금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자기 소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든가, 한번 견학을 오겠다든가, 보고 싶다든가, 이러면 사업이 되겠냐든 이런 물으러 오시는 분들 많고, 자기가 이렇게 소금 만들었는데 이 소금이 어떤가 평가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금을 직접 만들어보고 연구하고 소금 설비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해외에서도 연락 오는 분도 많아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자기가 소금 설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또 문의로 오시는 분도 있고,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도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몇 년 전인데 북한에 소금 공장을 짓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는데,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소금을 만들 때 효율성이냐, 미네랄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요. 이 미네랄 소금이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미네랄들은 NaCl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 기계 장치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전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보면 중량이 좋은데 얘는 들어가게 되면 음식 맛을 배려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는 그냥 제거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작 필요한 바다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못 먹게 되고 NaCl만 있는 소금 그리고 지저분한 소금들을 먹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대한 걸 정확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 보면 그 나라들만의 소금들이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본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천일염이 잘 안 되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습해요. 태풍도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천일 염전할 수 있는 갯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염전 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이제 침략해서 집어먹고 만주로 갔잖아요. 그때 만주 침략하고 러일전 청년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그 다음에 공업을 하는 소금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 나라에는 소금이 제대로 생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다가 이제 조선에다가 이제 소금을 생산해야 되는데 조선에 와보니 그때 우리 한국은 자염이라면 끓여서 만든 소금을 만들게 돼. 이게 채산성이나 이게 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청일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을 뺐었단 말이에요. 그 대만에 가보니까 염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해서 그걸 한국에다 이식을 시켜요. 그게 1909년 주한 염전에다가 이제 처음 시범설을 만들어가지고 염전을 만들어서 이제 소금의 대량 생산의 길이 우리나라에 이제 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그래서 사용하고 대만 이렇게 갖다가 썼는데 이제 전쟁이 졌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은 이제 소금이 딱 끊어져 버려요. 공급선이.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개발한 게 이제 정지염 제조 기술이에요. 공장에서 만들면 되니까. 정지염 만드니까 효율성도 좋고,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은, 이 정지염 외에는 다른 소금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7개 업체만 지정해서 나머지 업체들은 소금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규제를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조금씩 마을마다 있던 소금 제조 시설은 다 없애버리고, 7개 메이저 회사만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지염 100% 시대가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생겨요.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피부 질환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제 의사들이 연구하다 이거는 이 소금이 바뀌면서부터 이렇게 됐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폐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해요. 그런 거를 거의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제 소금 자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소금은 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메이지 7개 회사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 회사는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래서 아주 다양한 소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소금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제대로 그래서 소금마다 특색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일본에서 이렇게 소금 자유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아연이 이제 정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력에 좋다고 하니까 어떤 소금은 아연 성분이 됐다 많은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에는 아연 성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소금은 아연이 많아.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이 소금을 끓여 만드는 이 철판 통이 있는데 그 철판에 있는 아연 성분이 우러나와갖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많다 그러면 이 성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봐요. 우리 소금, 가공 소금들 중에는 외부에서 광물질에서 추출한 미네랄 첨가해서 만든 소금들도 있어요. 아까 그 염화 칼륨을 넣어가지고 소금 만드는 소금이 있다 그래요. 그건 광물질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소금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광물질에서 특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년 바닷물에서 나온 미네랄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이 소금의 성분들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해 드실 때 우리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공소금 만들 때는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서 만들어 드시면은 자기만의 레시피도 좀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 가공소금의 출발점이 천일염도 천일염 자체가 다른 미네랄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 가공소금 만들 때도 우리가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을 이제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몸에 좋을까? 그냥 수시로 때때로 아무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할 때 소금을 한 숟갈 정도 첨가를 하게 되면은 밥맛도 좋아지고 보완성도 좋아지고 미네랄 보충도 돼. 그러니까 소금에서 밥할 때 넣어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도 있고 우리가 뭐 차를 타서 먹을 때도 차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더 타서 먹으면 차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소금과 함께 하면 좋고 하루에 물은 1리터 이상 드시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500에 3g 정도 타서 입맛에 맞게 드시고 상온수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뭐 따뜻하게 소금물을 따뜻하게 먹으면 좋은 건 좀 있어요. 따뜻할수록 소금물이 맛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뭐 여름에 시원해서 찬물에 뭐 타도 되는데 상온수로 드시는 게 좋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차피 또 열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피부의 염증, 우리 염증의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몸 안에 독소는 빼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이제 염증들이 생기면 뾰루지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때 그때 소금을 녹여서 바르면은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바를 때 천연염 같은 입자가 굵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를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입자가 고운 것들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바르면은 가려움증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하게 해결되고 피지 제거, 얼굴에 세안을 할 때도 소금을 물에 녹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피지 제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도 있어요. 뭐 손발에 이제 습진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발에 습진이 걸렸다 그러면 발에다 그 소금을 조금 진하게 해서 바르고 양말 신고 하루 정도 활동하고 들어오면은 저녁이 되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다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사용하면은 밥부터 시작 반찬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네. 물론 근데 국할 때는 넣어보니까 저희 이 소금 같은 경우 염도가 낮다 보니까 이 간 조절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거를 할 때는 아주 탁월한 효과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에 구워 먹을 때 찍어 먹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 아주 환상적인 맛을 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에 타 먹을 때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부분에 사용하면은 좋고 좌욕하는 경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부인병이라고 할 수도 있게 뭐 냄새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 질 쪽에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도 사용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는 먹는 것 플러스 바르는 거 이렇게 아이가 가렵다고 할 때 몇 개 해서 피부에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주면은 가려움증도 못 쳐지고 피부에 보습 효과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까이에 미네랄 소금을 곁에 두고 활용하시면은 건강한 삶, 나날을 꾸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소금을 먹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의 기초는 물, 소금,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금물을 먹으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금물에는 미네랄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금은 그냥 NaCl이 중심이 된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NaCl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 먹었을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바다에 있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들려 그러면은 그 설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염화나트륨은 설비를 부식시키잖아요. 칼슘은 스케일을 만들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쓴맛이 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소금을 못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게 마그네슘이 풍부해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쓴맛이 나니까 이 쓴맛이 음식을 다 베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소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많이 오염됐는데 지금 바다 오염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근데 해양심층수라는 깨끗한 자원이 있습니다. 수백 메타의 깊은 바닷물, 육지에서 6km, 10km씩 떨어진 바닷물, 그리고 수백 메타 밑에 있는 태고 쪽에 만들어진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기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살리는 소금 제조 기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풍부한 마그네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술들도 개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바다에 80여 가지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좋은 물이 결합되면은 바로 물, 소금,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가 소금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수가 있고 편안한 잠이 될 수가 있고 낮에 활동에 머리 스트레스라든가 두통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변비, 여성들이 고민하는 변비 문제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게 여러분의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금 고르려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공장도 직접 가보시고 성모표도 확인해서 진짜 여러분에 맞는 소금들 선택해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